나는 남편 곁을 3년간 지켰다. 밥도, 약도, 병원 수속도 심지어 기저귀까지 다 내 손으로 했다. 누가 봐도 병간호가 아니라 거의 노예살이었다. 엄마, 차라리 요양병원 보내지 그러셨어요. 딸은 그렇게 말했지만 내 손으로 보내고 나면 남편이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아니다. 어쩌면 그렇게 보내고 나면 내 존재도 함께 사라질 것 같았는지도 모르겠다. 남편은 젊을 때 무뚝뚝한 사람이었다. 말수도 적고 고마움도 표현 못하고 늘 일터에서 늦게 들어오고 때로는 술에 취해 외박도 잦았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퇴직하고 나서 사람처럼 말하기 시작했다. 나 없으면 너 힘들지. 그 말에 나는 울컥했다. 3년 전 쓰러져서 반신불수가 되었을 때 남편은 울며 나에게 사과했다. 그동안 나 참 못났지. 애들 키우느라 고생 많았다. 이제는 내가 너한테 잘할게. 그 말 한마디가 나를 다시 살게 했다. 이 사람 드디어 나를 사람으로 보는구나 싶었거든. 그래서 더더욱 간병이 힘들어도 버틸 수 있었던 거다. 그런데 그날이었다. 남편이 심하게 헛소리를 하던 날. 여보, 오늘 문숙이 왔었지. 문숙, 처음 듣는 이름이었다. 누구? 문숙이가 누구야? 남편은 내 손을 꼭 쥐며 말했다. 그 여자한테 다 줬어. 나 죽으면 문숙이한테 가게 돼 있어. 너무너무 미안해. 근데 그게 말끝을 흐리며 그는 다시 깊은 잠에 빠졌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문숙이. 도대체 문숙이라는 여자는 누구길래 내가 지킨 남편의 모든 것을 가져간단 말인가. 문숙이라는 이름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다. 남편의 말이 헛소리가 아니길 바랐지만 왠지 너무 생생하고 진심 같았다. 다음 날 아침 병원에서 간병인을 교체해 준다기에 나는 잠시 시간을 내어 집에 들렀다. 남편의 서랍을 뒤적이다가 나는 낯선 서류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공증, 유언장기.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차마 펼쳐보기도 전에 가슴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자 공증인의 도장이 찍힌 문서가 눈에 들어왔다. 그 안에 적혀있던 일. 전 재산은 강문숙에게 상속한다. 강문숙. 이름이 확실히 적혀 있었다. 내 이름도 애들 이름도 없었다. 나는 무릎이 꺾이며 주저앉았다. 숨이 막혔다. 그럼 나는 지금까지 뭘 위해 살아온 걸까? 병원에서 밤을 지새우고 변을 치우고 욕창을 맞고 그 고생은 대체 누구를 위한 것이었단 말인가? 나는 떨리는 손으로 딸에게 전화를 걸었다. 서연아, 아빠가 유언장을 써놨더라. 당연하지. 엄마한테 주겠다고 써놨겠지. 왜? 그게 다른 여자 이름이 있더라. 강문숙. 뭐라고? 강문숙. 딸은 아무 말 없이 전화를 끊었다. 잠시 뒤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다. 엄마, 아빠가 그 여자를 찾은 지 몇 년 됐대. 뭐라고? 아빠가 젊었을 때 만났던 여자래. 그때 잠깐 바람났었대. 그걸 그냥 잊은 줄 알았는데 몇 년 전에 다시 연락 닿았고 한동안 몰래 만나고 있었대. 나는 입을 틀어막고 울었다. 세상에. 아니, 이건 드라마가 아니잖아. 현실이잖아. 그 여자는 남편이 쓰러지기 몇 달 전부터 혼자 외출할 때마다 몰래 만났다는 것이다. 병원비 일부도 간병 도우미도 그 여자에게 부탁해서 소개받은 거였단다. 그 여자 문숙이라는 사람은 심지어 병원에도 한두 번 다녀갔다고 했다. 내가 잠깐 나갔던 날 연애 기록에 남지도 않게 몰래 다녀간 것이다. 나는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었다. 내가 병수발하는 동안 그 여자는 이 집 서류를 챙기고 있었단 말이야. 이런 일이 가능한가? 아니, 더 중요한 거, 그걸 알고도 아무도 내게 말해주지 않았다는 거였다. 딸도 아들, 아빠가 그 여자를 만났다는 걸 알고 있었다. 하지만 엄마 충격받을까봐 라며 쉬쉬했다고 했다. 웃기지도 않았다. 그리 정말 날 걱정했다며 이런 짓을 묵인했을 리 없다. 그때부터 나는 집안에서 철저히 외톨이가 되었다. 애들은 나를 피해 다녔고 남편은 여전히 병원 침대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2주 후 남편은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 그의 임종을 지킨 사람은 나도
애들도 아닌 문숙이었다. 남편의 장례식장. 나는 검은 옷을 입고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다.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다. 눈물도 안 나왔다. 슬픔도, 분노도, 허탈함도, 그 모든 감정이 내 안에서 응고돼버린 느낌이었다. 그때였다. 실례합니다. 낯선 여자가 조문객 사이로 들어왔다. 6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단정한 단발머리, 검은 한복에 진주 귀걸이를 달고 있었다. 그 여자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문숙이었다. 여기 김씨 상가 맞죠? 나는 천천히 일어섰다. 눈앞이 핑 돌았다. 당신이 문숙이에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네, 저 김 선생님의 오랜 친구였습니다. 임종 전 마지막으로 통화했었어요. 그 순간 우리 딸이 벌떡 일어나며 막았다. 여기 들어올 자격 없어요. 당신 뭐예요? 이 상황에서 뻔뻔하게 왜 온 거죠? 문숙은 미동도 없이 서 있었다. 그리고는 작게 말했다. 저도 마지막 인사는 하고 싶어요. 그분이 저한테 남긴 말이 있으니까요. 그 남긴 말이란 게 설마 유 원장이에요. 내가 차갑게 쏘아붙이자 그녀는 아주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그분 유 원장을 제가 갖고 있어요. 공증과 든 원본 제 손에 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김 씨는 전 재산을 저에게 남기셨습니다. 그게 그의 뜻이었고 저는 그걸 지킬 겁니다. 순간 장례식장은 얼어붙었다. 다른 친척들, 조문객들, 심지어 상조회사 직원까지 모두 숨죽이고 그 여자의 말을 들었다. 아들이 화를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당신이 뭔데? 우리 엄마는 그 사람 수발을 3년이나 했어요. 간병인도 병원비도 다 우리 집에서 감당했어요. 그딴 종이 한 장으로 다 가져가겠다고요. 문숙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미안해요. 저도 그 군 떠나보내는 게 너무 힘들어요. 하지만 그 군의 뜻을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그 순간 나는 그 여자의 얼굴을 똑바로 봤다. 놀랍게도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저 여자가 진심이야? 하지만 그런 감정은 사치였다. 남편이 숨을 거둔 지 3시간 만에 문숙은 변호사와 함께 다시 나타났다. 장례식장 한켠에서 조용히 서류를 꺼내더니 집 주소, 예금 계좌, 증권 잔고, 차량, 모든 부동산 목록이 담긴 리스트를 건넸다. 이 모든 건 법적으로 제가 받게 돼 있습니다. 단 남기신 뜻에 따라 간병비 명목으로 약간의 금전 보상은 드릴게요. 하지만 소유권은 저에게 있습니다. 나는 웃음이 났다. 간병비, 그게 무슨 푼돈이라도 주겠다는 건가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3천만 원 드릴게요. 김 선생님이 그렇게 남기셨어요. 정미에게 꼭 전해줘라. 미안했고 고마웠고 그 돈으로 여행이라도 다녀오라고. 그게 마지막 말이었어요. 나는 온몸이 얼어붙었다. 정미, 그게 내 이름이다. 정미에게 고맙다. 하지만 모든 건 문숙에게 남긴다. 그날 밤 나는 딸과 아들을 불렀다. 이건 그냥 당하고만 있을 일이 아니다. 엄마, 우리도 변호사 선임해요. 이건 부당한 유언이에요. 치매 진단도 있었잖아요.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성한 거라면 무효화 가능해요. 맞다. 나는 다시 싸우기로 결심했다. 남편은 나를 속였고 아이들은 진실을 숨겼다. 문숙은 유산을 가져갔지만 내 인생까지 넘겨주진 못할 것이다. 나는 변호사를 선임했다. 처음으로 유 원장 무효 소송이라는 걸 접하게 됐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복잡했고 더럽고 치졸했다. 치매 초기 진단받은 병력 있죠. 유 원장 작성 시점과 병력 일지를 정리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강문숙 씨와의 관계가 어떤 식으로 유지됐는지도 봐야 하고요. 변호사의 말에 나는 그날 이후 병원 진료 기록을 하나하나 정리했다. 남편의 수첩, 통화 기록, 심지어 침대 옆 탁자에 꽂혀있던 편지들까지 모두 꺼내서 확인했다. 그리고 거기서 나는 문숙이라는 이름이 적힌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받지 못한 편지 강문숙. 뜯자마자 나는 손을 떨었다. 글씨는 남편의 것이 분명했다. 내용은 이랬다. 문숙아, 부려 만난 게 운명이었는지는 아직도 모르겠다. 하지만 내가 떠났을 때 난 마음이 비어버렸지. 정미는 좋은 사람이다.
나랑 결혼해줘서 고맙고 아이 낳아줘서 고맙고 지금도 나 간병하며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런데 문수가 내가 죽기 전 너한테 뭘 하나라도 남기고 싶다. 정미한테는 내가 너무 미안해서 그 죄책감에 살아가기가 힘들다. 나는 두 손으로 편지를 덮었다. 이 편지를 보면 그 유언은 결국 죄책감에서 나온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었다. 이건 사랑이 아니다. 책임 회피다. 다음 재판에서 나는 당당히 증거로 제출했다. 의료 기록, 정신감정서, 그리고 편지 원본. 문숙은 재판 내내 태연한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마지막 증거로 보험 설계사 진술서가 나왔을 때 그녀의 입이 떨리는 걸 봤다. 그 유언장은 3년 전 김 씨가 저에게 아내 몰래 처리해달라고 요청하며 진행됐습니다. 그 당시에도 환자분은 기억 혼란을 겪고 있었고 유언 내용을 두어 번이나 바꾸려고 했던 걸 기억합니다. 법정이 술렁거렸다. 나는 마주 앉은 문숙을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이 진짜 그 사람을 사랑했다면 그가 아내를 속이며 병든 채 남긴 죄책감에 편승하지는 않았어야죠. 그녀는 말이 없었다. 그리고 1심 결과가 나왔다. 유언장은 법적 효력이 불완전하며 모든 재산은 법정 상속인에게 균등하게 분배한다. 그 순간 나는 소리내 울었다. 하지만 이겼다는 기쁨은 아니었다. 그저 이제야 이 모든 모욕에서 조금은 벗어난 기분이었다. 그리고 며칠 뒤 문숙이 나를 찾아왔다. 정미 씨. 나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봤다. 나는 그 사람과 함께한 시간이 전부였어요. 자식도, 가족도, 남편도 없었어요. 그 사람만 내 전부였는데 그 전부가 죽고 나니까 나는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그녀는 눈을 돌렸다. 그런데도 당신이 이겼네요. 축하해요. 이제 당신이 가진 모든 걸 지켰잖아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나는 결국 아무것도 못 지켰어요. 그 사람 마음도, 가정도, 내 존엄도. 당신이 가져간 건 돈이 아니라 내 지난 30년이었어요. 문숙은 돌아서서 천천히 걸어갔다. 그 뒷모습이 이상하게 쓸쓸해 보였다. 문숙이 떠난 그날 밤, 나는 남편의 유골함 앞에 앉아 오랜만에 혼잣말을 꺼냈다. 당신, 죽고 나서도 이렇게 복잡하게 해놓고 가면 내가 당신을 어떻게 기억하라고. 손가락으로 유골함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내가 원했던 건 그리 대단한 것도 아니었어. 늙어서 같이 밥 한 끼 먹고 내가 아플 때 손 한번 잡아주는 거. 그거면 됐는데 당신은 왜 그렇게 못했을까? 잠시 침묵이 흘렀다. 방 안에선 늦은 봄바람이 창문 틈새로 살짝 스쳐. 나는 그 바람이 남편의 마지막 숨결처럼 느껴졌다. 며칠 뒤 딸과 아들이 조심스럽게 나를 찾아왔다. 엄마 미안해. 그땐 우리가 너무 몰랐어. 그냥 아빠가 혼자 판단하겠지 싶었고 엄마가 알아봤자 상처만 될까봐.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그래, 이제 와서 누구 탓을 하겠니? 다 지나간 일이야. 근데 엄마 이젠 엄마 인생 좀 사세요. 아빠 곁 지켜준 것만으로도 충분히 잘 살았어요. 딸이 내 손을 꼭 잡아주었다. 그 손길에서 나는 오랜 시간 느끼지 못했던 따뜻함을 느꼈다. 며칠 뒤 나는 그동안 못 갔던 여행지를 정했다. 남편이 생전에 늘 가자고 말만 했던 남해 바다였다. 혼자 떠나는 첫 여행. 버스에 몸을 싣고 창밖을 바라보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제야 정말 나로 사는구나. 남편의 유언장을 무효화시키고 자식들과도 화해했지만 그 모든 싸움이 끝난 지금 나는 더 이상 그 누구의 그림자도 아니었다. 버스 안에서 나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정미야, 이제 너도 좀 살아보자. 누구 딸, 누구 아내, 누구 엄마가 아니라 그냥 정미로. 남해 바다 앞에 도착했을 때 나는 신발을 벗고 모래 위에 서 있었다. 차가운 물결이 발목을 적시는 그 순간 나는 웃었다. 당신이 내 인생을 다 흔들어 놨지만 그래도 고마워. 당신 덕분에 이제 나는 진짜 나로 돌아갈 수 있게 됐어. 그렇게 나는 남편의 유골 중 일부를 조용히 바닷물에 흘려보냈다. 이제 이 사람은 내 인생에서 완전히 떠났다. 그리고 나는 진짜 나로서의 인생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준비를 마쳤다.